마음을 움직이는 마음. 어떤 형제가 있습니다. 형은 대학생이고 동생은 고등학생인데 동생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다 투신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형의 반응이 이상해요. 동생이 그렇게 되었는데 한 번도 울지 않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덤덤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걱정이 돼서 상담 중에 큰 아들 얘기를 하니까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했죠. 형이 울지 않는 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신호다. 울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엄마가 겁이 덜컥 나서 큰아이한테 힘들면 울어야 된다더라. 자꾸 얘기를 했는데도 소용이 없었어요. 우연히 제가 그 아이를 만나게 됐어요.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대신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나가고 아이와 둘이 마주 앉았죠. 아이 얼굴을 봤더니 표정이 너무 불편해 보여요. 침울하게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들었는데 동생 보내고서 네가 울지 않았다고. 그런데 괜찮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걔가 저를 슬쩍 쳐다봐요. 큰 상처를 입고 바로 우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열흘 만에 울고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울어. 10년이 지나서 울기 시작하는 사람도 있어. 괜찮아. 사람마다 때가 다 달라. 꽃도 이른 봄에 피는 꽃이 있는가 하면 여름에 피는 꽃도 있고 눈 내릴 때가 되어서야 피는 꽃도 있잖아. 시기가 있는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걔가 고개를 들어서 저를 쳐다봐요. 제가 물었어요. 너는 네가 나쁜 놈인 것 같지? 그랬더니 애가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동생을 그렇게 떠나보냈는데 눈물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럼 엄마가 걱정하기 전에 사실은 자기가 제일 먼저 당황하게 돼요. 내가 너무 매정한 걸까? 나는 냉혈한인 걸까? 동생을 사랑하지 않았었나? 내게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는 건 혹시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실제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형이었던 이 아이는 동생과 같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동생이 형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었고 형을 잘 따랐는데 자기는 공부하느라 바쁘다고 동생을 귀찮아했대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옛날부터 동생한테 잘못했어요. 제가 나쁜 놈인가 봐요. 하면서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 거예요. 너 지금 우는구나. 안 운다더니 그렇지 않네. 하니까 더 펑펑 우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 안심이 되니까 긴장이 풀린 거죠. 트라우마가 있을 때 자기 마음을 털어놓아야 한다. 울어야 한다. 그게 정상이다 하는 것은 이제 모든 사람이 치유의 기본 상식처럼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사람은 모두 똑같지 않다는 당연한 진리예요. 치유의 이론이나 상식보다 더 우선하는 인간 자체에 대한 기본 진리를 간과한다면 어떤 이론이나 학문도 누군가에겐 칼이 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빼어난 이론이라도 이론보다 먼저 사람의 마음에 주목하고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 그것이 가장 근원적인 치유적 태도라 생각해요. 울어야 할 상황인데 울지 못하면서 생기는 복잡하고 초조한 마음,
자신에 대해 드는 이상한 생각들, 그런 것들을 알아주고 공감해 줄 수 있어야 편안하게 울 수 있어요. 울어야 한다고 안 우는 것은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라고 체근하는 것보다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마음을 알아주면 저절로 울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굳이 말하자면 이론 너머의 이론이에요. 그런데 치유라는 것이 어떤 것이다,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 그런 이론적인 틀 때문에 오히려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접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신이 공부한 것 때문에 방해를 받는 거예요. 공부가 덫이 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공부한 사람들, 그런 지식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이런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주위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죠. 정신과 의사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닌데 그 사람과 만나면 이상하게 편안해지고 마음도 가벼워져요. 그런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잘 모이고요. 제 주변에도 60대쯤 되는 그런 아주머니가 계신데 어려운 말 안 하지만 참 현명해요. 공감도 잘해주시고 너그러워요. 그런 사람들이 타고난 치유자라고 저는 느낍니다. 타고난이라는 말 때문에 오해가 있을 수 있겠네요. 애초에 그렇게 타고나는 성품이나 기질이 있다는 말로요. 그건 아닙니다. 치유 공간 이웃에는 수십 명의 자원활동가들이 있어요. 상담 전문가들이 아니라 그냥 엄마들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나오는 분들이에요. 본인들 표현에 따르면 사회 문제에 처음으로 눈을 뜬 분들이죠. 이분들 중에도 제가 말하는 타고난 치유자들이 있어요. 한 이웃 치유자는 처음 이웃에 들어왔을 때 유가족 부모들과 눈도 잘 못 마주치겠더래요. 그분들이 참담한 고통이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아서 눈을 마주치기가 두려웠던 거예요. 타인의 고통을 내 것으로 그대로 느끼는 엄청난 공감력의 소유자인 거지요. 그런 공감력은 치유의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처음 몇 달간 이웃에 와서 바닥 청소만 해야 했어요. 슬픈 눈빛이 감당이 안 돼서 그런 거죠. 그런데 제가 10여 년간 여러 트라우마 현장에서 피해자들과 밀착해 있다 보니 초기 그런 공감이 여러 가지 도전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피해자들과 깊은 얘기를 나누고 인간적으로 더 가까워질수록 현장에 있는 전문가를 비롯한 여러 자원활동가들은 마음속에 갖가지 감정이 올라옵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에는 여전히 깊이 공감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피해자 개인의 어떤 행동이나 패턴, 스타일 등에서 거슬리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면 활동에 대해 회의도 들고 피해자와 심각한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 받기도 하고요.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일이죠. 돕고 싶어 온 건데 내가 왜 이렇게 불편해할까? 피해자들에게 화가 나고 미운 마음이 생기는 걸 보면 나는 정말 나쁜 인간인 건 아닌가 싶은 거죠. 피해자의 어떤 모습이 내게 왜 이렇게 거슬리는 걸까? 힘들지만 그런 점검과 성찰을 끊임없이 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러면 안 된다고 막연히 규정 짓거나 불편하다고 외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인간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인간에게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전적으로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걸 알아야 하고 그렇지 못한 나 자신도 비난하지 않아야 해요. 그러면서도 내가 왜 그런지 끊임없이 성찰해야 합니다. 그 과정이 없으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려고 시작한 일이 도움도 못 줄 뿐더러 자신에게도 좋지 않은 경험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도움을 주러 왔다가 상처를 받고 현장을 떠나게 되는 거죠. 내가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일상에서 자각할 수 있고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심리적인 힘이 있는 사람, 그것이 타고난 치유자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공부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진짜 배워야 할 지식은 교과서에 적혀있는 지식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일 거예요. 현장에서 배우는 치유의 본질. 제가 트라우마 현장에서 10여 년 동안 사람들을 만나고 활동하면서 배우고 깨닫게 된 경험식들이 있습니다. 안산에 있는 치유공간 이웃에도 그런 경험들이 모두 적용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치유공간 이웃이라고 하면 대개 상담 클리닉, 진료실 같은 곳을 상상해요. 그래서 이웃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좀 신기해하죠. 치유공간 이웃을 처음 만들 때 마음속에 그린 설계도는 상담할 방이 있는 마을회관이었습니다.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가장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상담실도 유가족들이 등을 기대고 앉아서 얘기할 수 있도록 좌식으로 만들었어요. 유가족들이 상담하다 보면 지칠 만큼 울 때가 많거든요. 어떤 때는 마치 내장이 쏟아질 듯이 울어요. 그러다 보면 기력이 다 빠지니까 누워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다 탈진해서 잠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 저는 잠시 나갔다가 들어옵니다. 일어나면 추스르고 다시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러려면 병원 진료실보다는 마을회관이라는 개념이 더 적절하다고 느낍니다. 한 마을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던 아이 250명을 한꺼번에 잃었어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통증을 느끼는 부모들이 그곳에 살고 있어요. 그 부모들을 품는 공간이 마을 안에 있는 마을회관 같은 곳이면 더 낫지 않겠어요? 갑자기 낯선 정신과 진료실에 데려가서 얘기하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자기 속마음을 열 수 있지 않겠어요? 사람의 형식을 맞춰야지 형식에 사람을 맞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평범한 일상이라면 형식에 마음을 맞출 수도 있겠지만 몸과 마음이 모두 허물어져 내리는 이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들이 마음의 형식을 맞추는 게 100번 맞죠. 치유 공간 이웃의 공간 대부분은 함께 모여 밥을 먹는 마루와 부엌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웃에서는 늘 유가족들이 함께 밥을 먹습니다. 우리는 이걸 치유 밥상이라고 불러요. 소반에다 하나하나 각상을 차리거든요. 요즘은 집에서도 각상을 쓰는 사람들이 많지 않죠. 초기에는 이웃에서 하루에 많게는 100여 명이 밥을 먹었는데 처음에 각상을 쓰기로 결정할 때 고민이 많았어요. 자원활동가들이 매일 그 많은 인원의 각상을 차려낼 수 있느냐, 식판으로 해야 지속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논의가 있었죠. 그런데 이웃의 대표로 같이 일하고 있는 이명수 선생과 저 둘이서 각상을 고집했어요. 저희는 각상에 대한 치유적 확신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들이 청운동에서 광화문에서 차가운 길바닥에 앉아서 종일 농성하고 캡사이신 물대포도 맞고 찬바닥에 앉아서 김밥 먹고 차가운 도시락 먹으면서
버티며 싸웠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상담만 받는다고 상처에 새살이 돋고 자존감이 회복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따스한 집밥을 오래 못 먹으면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없어요. 인간의 존재 자체에 대한 존중을 의미하는 것이 집밥이어서 그렇지요. 임금님 수라상 같은 화려한 밥상을 받았다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하지만 소박하기 그지없는 따스한 밥상 앞에서 울컥했던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치유는 집밥 같은 것이에요. 이웃에서 밥은 단지 허기를 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별적인 인간으로 존중받는 느낌을 전달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도구입니다. 한 존재에 대한 주목, 인정, 존중을 전달하는 방법 중에 밥상만 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각 상을 준비한 거죠. 밥상에 올리는 식기도 어느 도예 작가분이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든 거예요. 그분이 별이 된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물레에 돌리고 기도하듯 가마에서 구운 그릇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이웃에서 밥을 먹을 때마다 이 그릇이 어떻게 만든 그릇인지를 유가족들에게 일일이 설명해 주곤 했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유가족들이 참사 이후에 세상과 사람들에게 가졌던 엄청난 불신에 조금씩 균열이 생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는 경험은 상처에 새살이 돋는데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이웃에선 그런 식기에 밥과 반찬을 담아 끼니마다 정성껏 각 상을 차려 나눕니다. 참사 100 몇십일 만에 처음으로 치유공간 이웃에 온 어떤 아빠가 밥상을 받고는 사고 후 처음으로 밥을 편안하게 넘겼다면서 눈물이 글썽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밥을 차려주신 이웃 치유자들도 함께 울었어요. 때론 상담 몇 시간 하는 것보다 정성껏 밥을 차려내는 것이 상처 입은 자존감을 더 빠르게 추슬러주고 세상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 밥상입니다. 새살이 돋는 밥상. 이웃에서 쓰는 그릇들은 가마에서 구운 것이라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보다 단단하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만들어주신 그릇들이라 정말 정성껏 다루는데도 쓰다 보면 간혹 이가 빠져요. 그렇지만 너무 귀한 그릇이라 함부로 버릴 수가 없죠. 그래서 어느 날 깨진 그릇을 놓고 이웃 치유자들과 회의를 한 끝에 그걸 살리기로 했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이웃 치유자가 이가 빠진 곳에다 사포질을 여러 번 해서 그림을 그려놓고 유약을 발랐어요. 이웃이 치유 공간이잖아요. 상처가 난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다른 삶을 살아가는 곳이죠. 그런 뜻을 살려서 상처난 그릇에도 숨결을 불어넣은 거죠. 그래서 이웃에서 함께 식사를 하다가 우연히 이 그릇을 받은 분이 있으면 박수도 쳐주고 좋은 일이 있으려나 봐요. 편안한 일 있으려나 봐요. 그렇게 축복의 덕담을 건네기도 합니다. 깨진 그릇이 특별한 행운의 그릇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는 그릇이 깨져도 괜찮습니다. 상처에서 새살이 돋는 특별한 그릇들이 많아지는 거니까요. 어떤 측면에서 이웃은 상담을 하고 밥상을 차리는 게 모든 것인 공간입니다. 정말 좋은 식재료를 써서 밥상을 차리고 그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먹어요. 그런 사실이 알려지다 보니까 전국 각지에서 쌀도 많이 보내주시고 제철 음식 같은 식재료도 많이 보내주세요.
그래서 쌀도 1년치 정도가 쌓여 있어요. 이 쌀을 우리는 굴량미라고 부릅니다. 유가족들이 광화문에 나갔다가 물대포 맞고 들어온 날, 도보 행진하고 지쳐서 들어온 날, 경찰하고 대치하다 갈비뼈가 부러진 날, 그런 날에는 엄마 아빠들에게 밥상을 차려주며 말해요. 여기서 잘 먹고 기운내서 또 나가자고요. 그러면서 환하게 울어요. 그래서 굴량미라고 합니다. 이렇게 밥이 사람의 마음에 주는 울림, 치유적인 효과를 저는 현장에서 너무나 많이 느낍니다. 이웃의 치유 밥상이 알려지면서 전국에서 반찬을 정성껏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웃에는 여러 가지 반찬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이웃에는 사흘에 한 번씩은 장을 봐야 한다는 내부 방침이 있습니다. 여기서 먹는 밥은 먼 곳에 살던 딸이 큰 병에 걸려서 친정에 왔을 때 친정엄마가 차려주는 밥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 때 친정엄마는 자기가 먹지도 못하면서 뱀탕이나 염소탕이라도 해 먹이잖아요. 먹고 기운 차리라고요. 있는 반찬으로, 있는 재료만으로 상을 차리진 않잖아요. 이웃의 밥상도 마찬가지인 거죠. 있는 반찬들이 아무리 좋아도 늘 새로 반찬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1년은 거의 매번 누룽지를 끓였어요. 유가족들이 거의 밥을 넘기질 못해서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이웃 치유자들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니까 엄마들이 먹다가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엄마라는 사람이 제 새끼를 떠나보내고 어떻게 밥이 맛있을 수가 있어 하는 마음이 들어서 자기 자신에게 정남이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성껏 음식을 하지만 지나치게 맛있게 하지는 말자고도 얘기합니다. 잡채나 월남쌈 같은 음식도 가능하면 안 해요. 잔치 음식 같은 느낌이 들면 엄마들 마음이 불현듯 불편해지거나 슬퍼질 수 있으니까요. 아이가 좋아했던 음식을 보면 수저를 들기 어려운 게 엄마죠. 음식은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많이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예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행복했던 기억에는 늘 음식이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밥상에는 치유의 본질이 들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밥상을 둘러싼 유가족들의 미묘한 감정들을 일상에서 잘 감지해서 섬세하게 배려하고 그것을 매개로 아이에 대해 더 깊고 다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이웃에서 이루어지는 치유의 한 장면입니다. 한 끼 밥상을 통해서 내게 지금 훼손된 것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고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다시 느끼게 하는 것이죠. 집밥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정신의학 교과서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미 알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치유라는 것은 조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차려내는 화려한 구처 반상이 아니라 병든 딸을 어떻게든 낫게 해보려고 최선을 다해 밥상을 차려내는 친정엄마의 집밥에 가까운 것입니다. 결국은 수라상이 아니라 엄마가 해준 집밥을 먹은 딸이 병을 훌훌 털고 일어서지 않겠어요. 사람이라서 흔들립니다. 치유공간 이웃에는 거의 2년 가까이 꾸준히 나오는 이웃 치유자들이 5, 60명 정도 있어요. 이웃에서는 분기별로 이웃 치유자 데이라고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웃 치유자들이 한데 모여 그들만의 애로사항, 활동 중에 겪는 딜레마들에 대해 속마음을 꺼내놓고 집단으로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누군가를 돕는 사람도 사람이니까 지치지요. 상처 입은 피해자들과 심리적으로 가깝다 보니까 더 깊이 공감하게 되고 그래서 더 많이 힘들어요.
세월호의 아픔에 연대하는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시민운동가들, 자원봉사에 나선 시민들, 종교인들도 있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아픕니다. 성직자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늘 낮은 곳에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살아왔고 죽음에 대해서도 신앙인으로서 무장이 남다른 분들인데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성직자 이전에 개별적인 인간이니까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이웃 치유자 대의는 그래서 마련하는 자리입니다. 다 모인 자리에서 요즘에 잠 못 자는 사람, 분노 조절 안 되는 사람 많죠. 소화 안 되는 사람 많죠. 하나씩 말해보세요. 그러면 거의 종합병동 수준이에요. 그걸 인정하고 그런 것들도 다 드러내고 서로 보듬어요. 그래도 버티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당분간 2진이나 1.5진쯤으로 빠져 계시라고 합니다. 추스르고 나서 그때 다신 1진하면 되니까요. 유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울어주고 손잡아주는 사람들이 고맙다가도 어떨 때는 그 사람들이 보기 싫어지기도 해요. 나는 맨날 사람들 만나서 울기만 하고 사람들이 나만 보면 슬퍼하고 위로하고 내가 왜 계속 이러고 살아야 되는 거야? 어쩌다 내 삶이 이렇게 됐어? 하는 마음이 들어서 다 싫어지고 도망가고 싶어지기도 해요. 또 한동안 그러다 보면 다시 죄책감이 들기도 하죠. 내가 엄마가 맞나 의심하기도 하고요. 그럴 때 서로의 그런 속마음을 나누다 보면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나도 유가족이기 전에 한 인간이지. 그래서 그럴 수 있는 거지. 하고 안심할 수 있고 잠시 뒤로 빠져서 편히 마음을 추스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오래 버틸 수 있어요. 우리는 모두 사람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마음 속에는 서로 모순된 여러 감정들이 동시에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어떤 위치에 있든 심리적, 육체적으로 한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죠. 내 생활이 힘들어지면 외면하고 싶고 밝은 쪽만 보고 싶고 그러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당연해요. 공감하고 연대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타인의 고통에 대한 감정이입의 정도가 높은 사람들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아픔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신에게까지 흘러들어오는 사람들이죠. 많이 아픈 사람, 죄의식을 많이 갖는 사람, 미안해하는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잘못이 많은 사람, 죄를 지은 사람, 외면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그래서 더 힘들어하고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파야 할 사람, 정작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안 아프잖아요.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감정이입하지 못해서 아프지 않고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갈등을 털어놓고 나면 또 내 고통은 유가족들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엄살을 부린다는 자책감이 들면서 괴로워지기도 하죠. 그런 갈등과 딜레마를 유지하면서 함께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한 거예요. 제대로 된 사람이라서 그런 겁니다. 남들보다 공감을 잘한다는 증거예요. 건강한 갈등과 모순을 견뎌야 오래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습니다. 사회가 지금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나 하나만 돌볼 수 있겠어? 지금 내 삶은 좀 희생해야지. 그러면 길게 가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왔어요. 심리적 공익 근무만으로 오래 버티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욕구와 욕망을 완전히 탈색하고 살 수 있는 인간은 없으니까요. 저는 사실 집까지 안산으로 옮겨가며 세월호 트라우마 현장에 뛰어들었지만 희생적, 헌신적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겉으로 드러내진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끊임없이 거리 조절을 했습니다. 저도 지칠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그러면 오래 활동하기 어려우니까 내가 조금 더 오래 버티는 편이 좋을 것 같아서 끊임없이 나를 챙기면서 나름 이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자기 보호를 합니다. 이웃의 이명수 대표와 저는 부부로서 둘의 개인적인 시간을 언제든지 놓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든 그것부터 확보해요. 그게 어디서든 1순위예요.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을 상담할 때도 그랬어요. 광주 트라우마 센터에서 상담할 때는 당일에 광주 왕복을 해야 해서 비행기를 주로 이용했어요. 그때마다 저는 꼭 프레스티지석을 끊어요. 몇만 원 차이 안 납니다. 거리도 얼마 안 되니까 일반석 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충분히 쉬면서 다니지 않으면 지칩니다. 하루에 상담을 6, 7시간씩 하고 나면 소진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때 나를 보호하지 않으면 후유증이 길거든요. 그렇게 자기 보호에 열심히 있어도 허리에 이상이 와서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어요. 어려운 사람, 아픈 사람들을 만나러 간다면서 사치스럽게 프레스티지석을 타고 다녀? 하고 누가 곱지 않은 눈으로 볼지도 모르지만 그런 거 신경 쓰기 싫어요. 안산으로 거처를 옮길 때 눈치가 보여도 숙소에 정수기도 들여놨고 전동 칫솔도 사서 들어갔어요. 한두 달 있을 것도 아닌데 임시 막사처럼 하고 있으면 오래 못 있잖아요. 개별적 존재로서의 한 사람의 삶과 사회적인 연대를 하는 공익적 삶 사이의 갈등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건 건강한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우리 부부가 트라우마 현장에서 매일 얘기하는 것도 대부분은 결국 그 문제예요. 줄타기 하는 광대를 멀리서 보면 여유롭게 줄 위에 서 있는 것 같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한 손에 줄부채를 들고 끊임없이 중심을 잡고 있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흔들리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고 정물처럼 서 있는 거죠. 옆에서 보는 분들은 제가 참혹한 현장의 특성과는 달리 여유롭고 편안해 보이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봐주셔서 다행이긴 해요. 제가 불안해 보이면 안 되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현장에서 갈등 없이 안정적인 상태라면 그게 더 위험하다고 봐요. 그러면 곧 줄 아래로 떨어질 운명인 거니까요. 이론이 아닌 진짜 공부를.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현장에서의 경험이 다른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정통적인 방식의 치유가 아니고 제대로 된 치유가 아니라고 문제를 제기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10년 동안 피해자들과 현장에서 만나면서 밥상이나 뜨개질처럼 우리 일상의 한 부분을 매개로 치유의 핵심 요소를 실어 나르는 일들이 탁월한 치유적 힘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소룡이 창안한 절권도라는 무술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의 무술이 품새의 아름다움을 중시하는 무술이었다면 절권도는 무엇보다 실제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우선하는 무술이라고 들었어요. 아름다운 품새도 없습니다. 파괴력 자체를 중시하니까 거품이 없어요. 싸움에서 필요한 건 본질적인 파괴력이니까요.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유를 공부하는 건 치유가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지식이나 버젓한 자격증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어야만 제대로 된 공부라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 그걸 제대로 아는 것이 사람 마음에 대한 공부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급한 재난 현장에서는 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품새보다 파괴력에 집중하는 절권도 같은 치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형태, 어떤 내용의 치유여야 할 것인지 알아야겠죠. 그게 사람의 마음에 대한 공부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재작년 세월호 참사 이후 5월에 안산으로 거처를 옮겼는데 그러면서 양평에 있는 집을 오랫동안 비우게 될 것 같고 우리 부부에게도 큰 변화여서 함께 쓰는 서재를 정리했어요. 그때 집에 있던 정신의학 전공 서적들을 다 치웠습니다. 지금 저희 집 서재에는 시집, 소설, 수필집 같은 책들밖에 없어요. 제가 26년여 동안 정신과 의사로 현장에서 사람들과 부딪히고 뒹굴면서 사는 문제들과 씨름하다 보니 그간 배운 이론과 틀들을 이제는 넘어서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제가 40대 중반 어느 날 트위터에다 올린 글이 있어요. 지금까지 진료실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미안하다고요. 그 전까지 병원 진료실에서만 상담을 하다가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한 때였거든요. 그러면서 정신과 의사로서의 자의식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그때까지는 병원 진료실에서만 사람을 만나왔는데 그동안 내가 과연 그들에게 제대로 된 도움을 줬다고 할 수 있을까? 내가 배운 지식을 은연중에 그들에게 강요한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총체적인 고민들을 하기 시작한 거죠. 내가 지금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간 의과대학 교육과 전문의 수련 과정, 대학병원 시스템에서 배우고 익힌 공부와 경험들, 그를 기반으로 한 전문가 자격증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치열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고백하자면 저에게 진짜 공부는 그때부터 새로 시작된 것 같아요. 어쩌면 그때부터 저는 진정한 치유자로 거듭나기 시작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혜신의 사람 공부 중에서 일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